자, 안녕하세요. 홍하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정주영처럼 생각하고 정주영처럼 행동하라. 정주영 회장님 그 탄생 100 주년이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5년 정주영 회장 탄생 100 주년 기념으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보다 한 10년 전쯤에 정주영 경영정신이라는 책으로 나왔었는데, 이거 제가 지금 뭐 좀 보강을 해서 재발간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정주영 회장님의 그 일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PT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긴데, 시간이 이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한 2 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은 강원도 통천 출생이죠. 그 금강산 가면 그 금강산에 우리가 그 전에 그 관광을 갔을 때 그 배가 배 호텔에서 주무시게 됐었어요 그때. 현대에서 만든 배 호텔. 그 배 호텔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산이 하나 큰 게 걸려 있는데 그 산 너머가 바로 이 정주영 회장님의 그 고향입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은 이 바로 통천 건설이 많이 내리는 지역, 마른 눈이 내리는 지역에 약 4천 평 정도 되는 뭐 빈농은 아니고요. 중농까지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그 논밭이 있는 집에서 나셨는데, 4천 평이면은 한 평이 뭐 105 한 마지기가 150 평짜리도 있고 200 평짜리도 있는데 20 마지기 정도 되면은 이제 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가난한 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논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 3 끼를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조부도 훈장이셨습니다. 서당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앞전 시간에 제가 이병철 회장님의 조부도 그 훈장 선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그러니까 송전소학교, 그 동네에 있는 송전소학교를 나왔죠. 자, 에 1930 년대 초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을 때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 초등학교 동창생들인데 요쪽은 다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크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3 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늦게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학교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늦었죠. 이 늦게 들어가서 사실은 뭐 동생 뻘 되는 애기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참 옛날 사진입니다. 바로 이게 인제 1931 년도 송전 소학교를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자, 31년 같으면 정전 회장님이 1915 년생이니까 만 16 세입니다. 만 16 세면 저는 벌써 그때 고등학교 1 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3 년이 아니라 사실은 7 살이나 8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에 졸업을 보통 12살 만 12살 겨울, 그러니까 13살 초에 인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이제 3살 더 늦게 그렇게 졸업하셨고, 아마 요 사진이 아마 이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제 그 선생님들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 학교는 그 일정 때 일본 사람이 가르치던 학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생 분위기가 일본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초등학교지만은 그 양질의 교육을 좀 하는 그런 학교였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뒤에 지금 일장기가 걸려 있네요. 소화 6년 3 월. 그러니까 1903 소화 1 년이 인제 1926 년이니까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뒤늦게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해서 뒤늦게 졸업을 하셨지만은 뭐 비교적 신식 교육을 좀 받은 그런 학교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 정주영 회장님은 이 초등학교 송전 초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졸업장을 인제 더 이상 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학력이 되는 겁니다. 참 그 슬픈 얘기입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직후에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논밭을 이제 같이 새벽 6시에 해가 뜨면 가 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졌죠. 그리고 이제 그 쪼끔 그 시간이 남으면 이제 소를 또 끌고 소에 또 그 꼴을 베든지 소를 또 먹여야 되니까 풀을 베러 또 가는 일을 하고 그렇게 그 새벽 6시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저녁 한 6-7 시까지 일을 하셨지만은 "밥 3 끼가 먹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다."는 고백을 본인의 그 자서전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본 애들 때문에. 식민지니까. 그래서 인제 본인이 가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가출을 해 가지고는 그 인천부두의 그 하역장에서 배에서 내리는 그 일본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내리는 그 하역 작업을 하셨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서 이제 갔죠. 그다음에 또 가출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가출했을 때는 고려대학교 본관, 지금의 본관의 그 노가다로 이 돌 등짐을 지고 여기 그 아시바를 걸어서 이 아시바 뭐 일본 말이라 죄송하지만은 그 아시바란 말이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로는 다리 족자에다가 이 장소할 때 장자를 쓰는데 그 등짐을 지고 이제 그 이 아시바를 걸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했죠. 예. 뭐 이것 말고도 철로 공사판에 가서도 일을 해 보셨고 막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금강산에 가서 뽀이 생활도 했잖아요. 예. 금강산이라는 데가 지금 그 일정 때는 일본 사람의 그 스키 관광객이 1 년에 15,000명 정도 올 정도로 그 금강산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본관 신축 공사를 하고 이 공사장에서 또 일을 하다가 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소판도를 아버지가 소를 팔았죠. 팔아 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려고 그 장롱 속에다가 300 원을 숨겨 놨는데 그걸 들고 튀었죠, 서울로. 들고 튀어 갖고 그 동대문구 임원동 근처에 있는 데 그 새빵 하나 얻어 가지고 그 돈을 갖고 부기학원을 다녔죠, 부기학원. 본인이 그 부기, 격리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또 본인의 꿈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비록 뭐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격리 부기를 안다는 것과 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그 사회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찾아오죠. 또 잡으러 왔죠. 그 "우리 집 장남이 가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판을 전전하고 되겠냐.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서울까지 온 김에 "창경호는 가 봤니?" 그 보고 왔다 그랬더니 "창경호를 같이 가자. 거기 구경이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창경원에 가서 그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이런 동물도 구경을 하러 갔는데 입장료가 비싸니까 "아들이 너만 보고 나는 바깥에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정정 회장이 "아버지가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자가 난생 처음으로 창경 구경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와 봤자 역시 밥 먹기 어려웠어요. 또 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이 복흥상회라는 쌀 가게의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죠. 이분이 이제 바로 복흥상회의 그 주인 할머니인데 영조 회장님은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키가 177cm고 힘이 좋으세요. 제가 그 딱 한 번 뵀어요, 한 번. MBC 방송국에 출연할 때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손이 자라 소뚜껑만하게 크시더라고. 역시 그 노인이셨는데도 다 체력이 좋으셨어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그 이 복흥사회라는 게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 신세계백화점 서울에 있죠?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하나는 그 명동에 25시 레코드사라는 그 LP방 있고 거기서 보면 이제 남산 터널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 25시 레코드방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가게입니다. 이 복흥사회라는 게 굉장히 큰 가게입니다. 여기에 인제 그 들어갈 때 시험을 봤죠. 무슨 시험을 봤냐면 "자전거를 타 보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 보라 그러는데 1934 년에 그 자전거는 굉장히 그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쌀 배달을 많이 하는
이 가게는요, 복흥상에는 그냥 조그만 동네 쌀 가게 아닙니다. 이게 큰 도매상이에요. 이렇게 주로 인제 그 충무로, 지금 충무로죠. 옛날에는 거기가 뭐 황금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남산 밑에, 지금 필동 한옥마을 근처,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고, 충무로에는 많은 식당가가 있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그 일본 사람 상대로 쌀을 그 납품하는, 대량 납품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라는 걸 본 적도 없고 타본 사람도 별로 없을 때니까 정주영 회장님한테 그 자전거를 타 보라고, 그래서 청년 정주영이 자전거를 타고, 난생 처음 탔는데 삐뚤빼뚤 타긴 했지만은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제법 잘 타고 가니까, 본인이 처음 탄데도 불구하고 이분 말씀이 "가랭이가 길어서 자전거를 잘 타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키가 177 센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다 그렇게 잘 먹질 못했기 때문에 키 작았는데, 다리가 길으니까 역시 넘어지지 않고 잘 가니까 "합격!" 해 가지고 점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난생 처음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달에 쌀 2가마니의 월급을 받다고 자랑하는 편지를 고향의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이 아버지 답장이 오죠. "네가 출세하긴 출세한 모양이다. 한 달에 쌀을 2가마니씩이나 벌다니." 이렇게 이제 부자가 이제 좀 기뻐했죠. 그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그 쌀가게는 종업원이 무려 7명이나 있었는데, 대개 인제 해가 떨어지면은 그 종업원하고 인제 전부 인제 그 합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종업원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막걸리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화투를 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남은 시간에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쌀 창고에 가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조는 조대로 콩은 콩대로 이렇게 창고 정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일을 하셨죠. 그거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일목요연이라는 말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동사옥에 정주영 회장님 근무하셨던 개동사옥에 그 빌딩 가면 이렇게 계단 돌 때마다 그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그 뭐 일목요연이라는 말도 걸려 있습니다. 일목, 한쪽 눈을 감고 바라보면 더 요연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한 걸 좋아하셨는데, 이게 그 조부가 이 서당 선생하실 때 한학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자문은 물론이고 동몽선습을 지나서 거의 뭐 사서 삼경에 이르는 수준까지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한학의 조예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개동사옥에도 그런 거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낀 여러 그 한문 같은 거를 많이 써 놓으셨죠.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정재현 회장님은 무려 4번의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뭐 좀 큰 꿈을 갖고 살겠다." 그래서 가난한 농사꾼이지만은, 농사꾼인데 여기 너 갈등, 회의를 많이 느끼니까 큰 세상으로 나가서 그 원대한 꿈을 꾸고 싶다. 뭐 본인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춘원 이강수의 소설을 그 9장집, 2장집에 배달 온 거를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거기 가서 읽어보면서 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복음사에 취직해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인제 주인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죠. 4번의 가출 끝에 이제 좋은 직장을 잡은 겁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자, 이 복공상의 이 할머니는, 이제 이 할머니 딸이 김문순이라는 분인데 당시 경기고를 다녔다고 그래요. 김문순의 회고에 따르면 정주영은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고 능력 있는 청년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에 벌써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는 1934년도에 찍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카메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돈이 많다는 얘기죠. 문제는 저 할머니의 그 아들이 하나 있고 인제 딸이 있었는데, 그 김문수라는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갔고 미국에서 살다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지금 연세 많아서. 그리고 이 아들이, 문제는 이 아들한테 가게를 좀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봐요.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등등 이 저 이 노름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 아들한테 가게를 물려줬다가는 "그거 몇 년 안 가서 다 파산한다. 그러니까 정주영한테 네가 우리 가게를 인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인수하려면 무슨 돈이 있어야 인수를 하는 거지 그냥 인수가 되겠습니까? 이 쌀이 뭐 창고에 뭐 평균 뭐 700-800 가마니씩 쌓여 있다는데. 그러니까 "인수할 돈이 없다." 그랬더니 안다. 네가 사정이 어렵다는 걸. 그런데 어 쌀은 갖고 가서 이자 붙여 가지고 그 할부로 나눠서 하면 되고 네가 그동안에 우리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을 테니까 여기 우리 집은 부동산 값이 비싸서 안 된다. 이거 시내 한복판이라. 그래서 저 바깥으로 좀 뭐 변두리를 가서 허름한 뭐 집이라도 하나 얻어 갖고 쌀 장사 해 봐라." 뭐 이래서 인제 간 게 바로 여기입니다. 신당동이죠. 신당동은 신당동 옆에 뭐 광해문인가요? 거기 있죠. 에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 있잖아요, 서울에. 동서남북 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뭐 동소문, 서소문 광해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 광해문 바깥이 네. 광해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걸 뭐 시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죠. 뭐 이 사진과 뭐 비슷할 겁니다. 여기 전차를 다닌다는 건 이 광해문 바깥은 전차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광해문 안쪽일 거고 아마 그 바깥일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그 쌀을 700 가마니를 인수를 하면서 그걸 이제 할부로 갚는 거죠, 이자 붙여서. 그래서 인제 쌀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인제 서울 여자상업고등학교 지금 홍제동 넘어가는데 서울여장은 굉장히 좋은 학교죠. 아. 그 학교의 기숙사에 쌀을 대량 납품하는 거래선을 뚫음으로써 좀 일약 이제 쌀 장사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39년경이 되면은 중일 전쟁이 이제 심해지면서 정정 회장이 더 이상 여기서 쌀 장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당시 징용 징병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로 와서 한 게 이제 바로 해방 직전에 한 일이 있죠, 자신은. 쌀 장사를 하다가 인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이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걸 먼저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현대통을 하게 되는데 이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수리 공장이죠.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윤치영이 아니고 일정 때 친일파들이 세단, 올드스모빌 같은 세단 같은 걸 많이 타고 다녔다는데 그때 올드스모빌 같은 거를 수리해 주는 그런 일을 이 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했었습니다, 쌀 장사 이후에. 그래서 인제 이분이 자동차를 잘 몰랐는데 돈을 쌀 장사보다는 더 빨리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한 건데 올드스모빌을 아침에 날이 추우니까 인제 자동차 윤활유 같은 거 이제 쓰다 남은 거를 그 불을 붙이면 인제 그게 금방 불이 잘 붙으니까 거기에 세숫대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아침이니까 인제 좀 얼굴도 좀 씻고 뭐 그러느라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번져 버려 갖고 올드스모빌이 불이 붙어서 그냥 타 버렸죠, 두 대가. 그래서 인제 이걸 물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윤군이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걸 갖다가 좀 물어내야 되는데 안 물어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는 내가 그동안에 쌀 장사할 때부터 돈을 빌려줘 봤는데 사람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떼먹을 것 같으니까 빌려주겠다." 그래서 세단 두 대 값을 물어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인제 고향으로 갔다가 1945년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다시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지금 이제 스카락장이 무슨 동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스카락장 쪽에서 했는데 자동차를 이제 수리한 거는 주로 관용차. 말하자면은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부터 인제 관청에서 갖고 있는 트럭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수리해 주는 일을 했는데 얼마 되면 이제 대금을 받으러 관공서에 가서 보면 자기는 돈을 한 400-500만 환 많아봤자 700-800만 환 밖에 못 받아가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니까 정정 회장이 궁금해서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토건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토건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현대자동차 강업사 옆에다가 같은 건물이지만 같은 집이지만 옆에다가 현대토건이라는 간판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계열사가 하나 더 생겨서 두 개의 회사를 거느린 사장이 된 겁니다. 이 현대자동차공업사에 차를 수리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큰 이게 미천이 됩니다. 이 토건도 또 이때 했다는 것도 큰 미천이 됩니다. 바로 이 현대자동차공업사 수리점이 커서 현대자동차가 된 거고 오늘날 현대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현대토건이 오늘날 현대건설이 된 겁니다. 현대건설을 한때 현대그룹을 떠났다가 다시 정몽구 회장이 사버렸죠. 현대건설을. 자, 그 당시에 1948년 8월에 현대자동차공업사의 사원 1동 놀러 갔습니다. 사원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 공장 치고는 꽤 많은 거죠. 뭐 얼핏 봐도 한 20명은 넘어 보이네요. 정정 회장님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성실하시고 또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은 좀 좋아하셨지만은 술도 뭐 막걸리 주로 드셨으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48년도에 이제 이렇게 조금 먹고 살기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뚝섬으로 이제 여름에 수영을 갔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60년대 중반에까지, 진짜 중학교 다닐 때 60년대 중반인데 뚝섬으로 그 수영하러 많이 갔습니다. 마포강으로도 많이 가고 서울에는 이 뚝섬에서 수영하는 게 굉장히 다반사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체격이 건장하세요 벌써요. 뭐 이 장단지 보세요. 힘이 넘치시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지금 또 역시 뚝섬으로 그 이듬해 수영을 하러 가셨는데 여기 이분이 바로 그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 정세영 나중에 현대 자동차 사장을 오래 하셨죠. 이분이 지금 아들이 이제 정몽규 지금 현대산업개발 회장 아닙니까? 옆에 이제 이분이 변중성 여사죠. 우리 정주영 회장님 부인 사모님이요. 이분은 지금 정몽구 현재 그 회장입니다. 이분은 뭐 제가 아는 분이지만 좀 슬픈 사연이니까 좀 그렇네요. 자, 6.25 전쟁이 터집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가 뭐 잘 됐지만은 전쟁이 터지니까 정정 회장님은 자기 동생하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부산에 피난 갔는데 우리 이병철 회장은 부산 피난 시절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그 고철을 갖다가 일본에 많이 팔아가지고 그 고철 판매로 해서 자본금 소위 제일제당을 설립하신 자본금을 만들었죠. 정주영 회장님도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이분이 정주영 회장님이고 이분은 이제 맥칼리스터 미군 공병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정신영 회장님이죠. 영어를 잘하시고 바로 동생이죠. 동생인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자기 동생한테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 밑에 있지 말고 저 하야리아 부대 그 초동인가요? 거기에 미군부대 앞에 가서 다방에서 하루 종일 죽 때리면서 미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일거리 없나 지금 가서 하나 물어와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 이제 그 하야리아 부대 앞에 있는 다방에 가서 이제 죽 치는 거죠. 그때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헤이 정, 와 큰일 났다 지금. 지금 미국에서 우리 아이젠하워 부통령이 지금 부산을 방문하는데 미군들이 그 죽은 유해 시체를 묘를 좀 잘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를 방문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 시체를 묘를 지금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부통령이 보시면 난리가 날 것 같다. 저걸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오신다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방법 없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형을 찾아가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형이 아이고 이거 대기회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산 피난 시절의 사진입니다. 지금 동생들이 쭉 있고요. 여기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있고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돈은 많이 준다고 하냐? 이 맥카스터 공명장교가 했더니 너무 시간이 급해서 막 돈은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데 한 2배 정도 일반 단가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라.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정준 회장님이 이제 바로 이게 그 당시에 그 유엔군 묘지인데 지금은 이제 그린필드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진흙만 덮어있는 그냥 봉분 덩어리, 흙덩어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정준 회장님이 일단 계약서를 쓰고 바로 그날 트럭을 한 10대 빌려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겨울이었답니다. 1951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런데 보리밭으로 가서 보리밭이 이제 한 3월 같으면은 한 10cm 정도 자랐겠죠. 그러면 그 보리밭을 갖다가 전부 떠가지고 트럭에 싣고 와서 봉분을 전부 그냥 보리밭으로 그냥 덮어준 겁니다. 원래 보리밭이 아니라 이제 봉분을 덮으려면 그 때를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때는 겨울이니까 그건 안 되고 좀 많은 불 날리는 건데 보리는 겨울에 자라는 거니까 한겨울에 파릇파릇하잖아요. 보리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삽으로 전부 떠가지고 인부들하고 그냥 이 봉분을 다 덮어버려서 그린필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입장에는 저게 잔디인지 보리인지 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린필드로 한겨울에 만들어 버리니까 아마 3월도 안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그 부통령이 와갖고 아주 원더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금을 2천만 환을 받아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시드머니가 됩니다. 자, 이 돈을 벌어서 한 일이 그 다음에 1953년 고령교라는 이 다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고령교 이 다리는 저쪽으로 회암사 있고 이 빨치산들의 본고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국군이나 이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 다리를 파괴하지 않으면 이 빨치산의 루트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53년 6월에 이제 우리가 휴전이 되면서 이제 남한이 이제 복구가 되니까 이 다리를 복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입찰을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정종 회장이 이걸 땄어요. 그래서 그 400만 환인가의 공사를 이걸 땄는데 이게 교각을 이렇게 하나 심어 놓으면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장대비가 내려갖고 이 교각이 떠나가 버는 거예요. 그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 사이에 인플레가 1000%. 그러니까 그때 그 세면 한 포대가 40원인가 400원 환인가 했는데 인플레 1000%니까 4000환이 돼버린 겁니다. 세면 한 포대 값이. 그래서 공사 대금이라는 거는 광국공사라는 거는 그 공사 발주할 당시의 금액대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플레가 계산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여기서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을 해가지고 공사는 끝을 내긴 냈는데 공사 도중에 인플레 때문에 돈이 너무 딸려서 도남동에 있는 17평짜리 한옥은 물론이고 자기 집은 물론이고 자기 동생들 천안 매제 할 것 없이 집 다 팔아가지고 그 17평짜리 한옥에 한 4가족 정도가 다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한꺼번에 살면서 집을 다 팔아가지고 공사 대금 자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는 완성을 했는데 빚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그 당시 회고에 따르면 여기에 갖고 갔던 이런 기계들을 철수할 돈도 없었다. 저걸 트럭에 싣고 올 돈도 없었다. 운송비가 없었다. 할 정도로 해서 여기서 아주 파산을 하게 되죠. 이게 정주행 회장께서 이 현대토건이 한 일이지만은 자동차 수리점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안 했는데 현대토건이 좀 클만하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파산이 된 거죠. 본인이 이렇게 나중에 회고를 하죠.
자기 자신의 실패는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한다. 실패를 망각하면, 실패한 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가슴속에 항상 그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말 하거든요. 자, 요 얘기는 제가 뒤에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1957년도 우리 그 한강 다리가 6.25 때 그 폭파됩니다. 미군에 의해서. 왜냐하면 공산군이 남하를 못하게 탱크 부대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걸 그 이승만 정부가 폭파시켜 버렸죠. 그래서 미군이 폭격해 버렸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리를 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광국공사 그 입찰을 했죠. 입찰을 했는데, 그때 뭐 한 10여 개 회사가 그 내무부에서 그때 아마 공고를 했나 봐요. 했는데 그 첫 번째 이 공사를 딴 회사가,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이걸 땄는데 단돈 1,000환에 이걸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당시에 경향신문이 굉장히 그 야당성이 강한 신문이었는데, 경향신문에서 아니 이게 수십만 환이 들어도 안 되는 공사를 어떻게 무슨 단돈 1,000원에 이걸 낙찰을 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간 신문들이 난리 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공사부터 따놓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뒤로 자빠지려고. 근데 자빠지면 어떻게 되냐? 끝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건설 회사가 이 정부 관료들하고 전부 그 커넥션이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이제 재협상해 갖고 돈을 왕창 올려 갖고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유착이죠.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난리친 거죠.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난리치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입찰자가 누구냐? 그 입찰당한 사람은 이제 아웃시키고, 그게 바로 이제 정주영 회장이 현대토건이죠. 그 현대토건이 조사를 해봤더니 고령교 공사할 때도 성실하게 공사를 했고, 집이 파산할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사를 책임졌다 하니까 믿을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사를 정주영 회장이 따게 됩니다. 뭐 이거는 비교적 공사 대금도 잘 받고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완공된 날 시민들이 걸어가는 모습이고, 뭐 취조악대, 뭐 경찰 같네요. 취조악대 지나간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통식도 이제 뭐 뻐근하게 또 그 이후에 또 제2 한강교를 할 때도 하잖아요. 그 서울에 지금 다리가, 그 한강 다리가 제가 알기에는 뭐 지금 한 28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26개를 현대건설이 놨죠. 거의 다 놨다고 봐야 됩니다. 2개가 지금 딴 데서 놨는데, 그 딴 회사가 놓은 건데, 그 딴 회사가 놓은 거 2개 중에 하나가 떨어진 성수대교입니다. 그 용접이 잘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용접이 불량입니다. 용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용접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기업가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밭잔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엔금 여지를 그린필드로 만들어 벌었죠. 일단 돈은 벌었지만 고령교 공사에서는 완전 실패, 파산으로 간 거고, 다시 몇 년 지나니까 한강 인도교 공사를 정주영이라는 사람의 신용을 믿고 주어서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자,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해서 집권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일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뭐 국가 건설을 해서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전국에 시멘트 공장을 많이 져야 건물을 질 수 있다. 그 시멘트가 있어야, 옛날에 뭐 시멘트 도로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밤낮으로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바로 이 단양 시멘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양 시멘트를 이제 본인이 이제 맡아서 했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24시간 쉬지 말고 시멘트를 생산해도 부족하다, 지금 양이. 그러니까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매주 토요일 날, 주중에는 이제 바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저녁 9시 반에 청량리역에서 이 단양 가는 완행 열차를 타고 토요일마다 내려가는 겁니다. 인부들이 제대로 지금 밤에 교대로 잘 일하고 있나.
갔는데 매주 가는데 어느 토요일 날은 이제 기차를 타고 단양을 갔는데 단양역을 지나쳐 버렸어요, 본인이. 잠이 들어 가지고. 깨 보니까 한 정거장 지난 거예요. 다음 정거장 내렸어요. 내려 가지고 그때부터 다음 정거장에서 뛰어서 이제 단양, 단양에 내린 것도 그냥 기차가 서서 내린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니까 본인이 달리는 기차에 뛰어내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아무리 완행열차라고는 해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리 부러 죽죠. 그런데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뛰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벽 3시 반에 단양역에 정주영 회장이 도착을 하는데 그날따라 새벽 3시 반이 돼도 안 오니까 인부들이 오늘은 호랑이가 안 오는 모양이다. 피곤하니까 들어가 자자. 이러고 다 들어가 자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새벽 3시 반에 도착을 한 게 늦을 수백 년에 뛰어서 걸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4시 반쯤 도착을 했더니 인부들이 일을 안 하고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기숙사 문을 발로 그냥 차고 들어가면서 이놈의 새끼를 내가 안 온다고 다 자고 있다고. 다 일어나서 일하라고. 이렇게 또 독려를 해서 다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어수선한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의 기억가였습니다. 자, 지금도 뭐 단양이 시멘트로 유명하고 그 동네 지나가면 뭐 이 시멘트 가루 무지하게 날리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일했던 양반들이나 그걸 감독했던 정정 회장님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거 가지고 1966년 태국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여기에 가서 이 공사를 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또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땅을 파게 되면 한 1m만 파도 우리나라는 안반이 나옵니다. 산악국가인데. 그러나 이 태국 같은 나라는 안반이 없습니다. 이 땅을 파서 기초 잡석을 깔고 잡석 위에다가 뭐 시멘트를 공구를 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는 뭐 1m가 아니라 뭐 좀 웬만한 데는 보통 뭐 한 40cm, 50cm만 보면 암석이 나오니까 기초를 할 수 있는 이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전부 부엽토입니다. 낙엽이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을 썩어가지고 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하려면, 기초공사를 하려면 이게 밑에 안방이 나오는 지역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1m 파도 안 되고 3m 파도 안 되고 5m 파도 안 되고 10m 파도 계속 부엽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그 잡석을 깔고 해서 아스콘을 쳐갖고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이 나라는 장마가 2달 아닙니까? 7, 8월 달 우리도 뭐 비슷하죠. 그런데 장마도 장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스콜 그냥 장대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쳐가지고 간신히 공사를 끝냈는데 장대비 와버리면 아스콘이 녹아버려요. 비에 잠겨버린다고. 잠겨버리면 이거는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 아스콘을. 이렇게 해가지고 번번이 그 아스콘이 떠내려가면서 공사는 끝냈는데 아스팔트 자체가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이 시방회사, 소위 공사관리 감독회사에서 이거 보고 다시 치라고 해서 몇 번 다시 쳐갖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파산하게 되거든요. 이 빠지지가 원가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해외 사정이 어두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뭐 다 우리나라고 무슨 1m만 파면 안반 나오는 걸로 생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여기서 파산했어요. 벌써 이제 파산 경이 2번입니다. 자, 할 수 없이 자 정주영 회장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앞 월남전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을 들으니 글로 가보자. 갔더니 이미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60년대에는요 현대건설이 큰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제가 그때 어렸을 때지만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때 이미 뭐 삼한기업이니 뭐 삼부토건이니 이런 큰 회사들이 월남전에 가서 큰 공사 다 따고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월남에 갔더니 좋은 공사는 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가지고 또 뭐 미국의 뭐 RMK를 비롯한
그 미국 건설 회사들이 뭐 원래는 무지하게 많이 진출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캄난만 준설 공사를 땄는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공사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드니 이제 호주에 사는 그 한국 교민 중에 돈 제일 많은 양반이 송용득이라는 회장님이에요. 이 송 회장님은 미국의 RMK 소속의 건설 측량 기사로 월남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건설부 장관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바람에 이 양반은 당시 건설부 장관 딸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손가락을 찍으면 다 잘 공사야. 제가 송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돈을 무지하게 버는데 어느 날 정정 회장이 잘 찾아왔대요. 송 회장님 지금 나이가 많아요. 거의 한 90 넘었을까? 찾아왔대요. 그왜 찾아왔더니 내가 공사를 좀 따야 되는데 누가 지금 신용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 한국계에서는 전부 라이벌들이니까 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영도 회장님이 정정 회장 이렇게 보고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자기가 크레딧을 여러 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공사도 그렇게 따게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캄난만이라는 데는 미국의 물자가 들어오는 하역 부두입니다.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 월잠전에 싸운 수십만 명의 미군이 거기에서 무슨 뭐 각종 군 장비, 뭐 무기, 화약 이런 건 물론이고 뭐 부식서부터 먹어야 되는 뭐 C레이션, A레이션, K레이션 뭐 이런 거 다 들고 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 항구죠. 그런데 이 캄난만 일대는 갈대밭이 둘러싸고 있는데 베트공들이 갈대밭에 숨어 있다가 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 갈대라는 거는 뭐 키가 뭐 한 3m 이상 되니까 그 속에 숨어 있으면 뭐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틈만 나면 공격을 해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미군들이 손을 다 뗀 공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건설 회사들도 거기 공사 못한다. 잠깐 죽는다. 그래서 정정 회장이 이 공사라도 하려고, 그래서 미군 그 사령관이 이 공사를 업자들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다들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정정 회장이 죽기 살기를 이 공사를 맡은 겁니다. 맡아가지고 그 월남군의 옛날에 그 극장 가면은 극장에서 그 대한뉴스 이래가지고 그 임태근 아나운서, 박종세 아나운서가 이제 뉴스를 많이 했어요. 그때 보면 월남군의 고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베트콩들이 캄난만의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구정때가 되면 맹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 캄난만 준설공사 그 갈대숲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든 건설 회사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정정 회장이 맡았는데, 정정 회장 말에 따르면 죽기 살기를 이제 밀고 돌아왔는데 그 갈대숲을 이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근데 무슨 뭐 갈대숲이 무슨 뭐 야구장만한 것도 아니고 야구장 수백 배 수천 배 만한 거니까 그게 뭐 불 지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또 불을 질러도 더운 나라가 돼서 금방 또 갈대가 자라버리고 해서 정정 회장이 어쨌든 불호자를 끌고 들어가서 걔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박격포 공세를 한대요. 그 공사하는 그 현장에다 대고 박격포 쏴대고 베트콩들이 공격을 하니까 걔들이 공격하면은 숨어 있고, 걔들도 이제 총알 떨어지고 대포알 떨어지면은 또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실랭이를 하면서 결국 공사를 완성해서 결국은 돈을 많이 받게 되죠. 뭐 일반 공사에 비해서 거의 뭐 5배 이상 돈을 벌었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뭐 피를 흘리면서 돈을 벌어온 거죠. 자, 1966년도, 66년도죠. 67년도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이건 뭐 개통 때인데 66년도에 착공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한번 갔다 와보고 물류를 하려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를 빨리 개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통식 장면인데 이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6년도에 가을에 어느 날 밤에
청와대로 정주행 회장을 들어오라고 해라. 그 정주행이 들어간 겁니다. 밤 9시 반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남한의 지도를 놓고 빨간 색연필을 들고 그 지도에다가 빨간 색칠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정주영한테, 정 회장, 이거 지금 내가 여기다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 당신이 건설 토목업자니까 뭐 내가 아무리 뭐 공병 장교라고 해도 당신 좀 이걸 한번 봐봐. 그랬더니 정 회장이 딱 보더니, 카카, 솔직히 제가 이렇게 큰 공사,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놓고 이렇게 공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헬리콥터를 타고 대한민국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길을 뚫어야 가장 빨리 공사비를 적게 드릴 것인가 하는 거를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서 부산간을 계속 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이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고 강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등고선이 어떻게 되고 다 파악하고 거기는 결론을 현대건설이 내죠. 공사 기간의 전 길이는 산과 강과 사이를 다 피해가야 되니까 429km이며 공사비는 약 42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박주영이 대통령은 현대건설만한테 그 조사를 시킨 게 아니라 서울시에도 했고 건설부에도 했고 육군 공병 감한테도 지시를 했고 건설부에도 지시를 했고 해서 5군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5군데의 보고서를 다 받았는데 정주영의 보고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한테 일을 맡겼어. 맡겨갖고 공사 끝났죠. 결국은 공사 기간의 길이는 429km이며 공사 대금은 429억. 정답이 나온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일설에 따르면 그거보다 약 10km 차이가 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서울 오산간 구간을 현대가 맡았죠. 서울 오산간 같으면 한 60km 정도를 맡은 건데 그때 이 본인이 아예 야전 침대를 그 현장에다 갖다 놓고 숙소에 자면서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바지를 입고 현장에서 공사 다 끝날 때까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신입니다. 현장의 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영동고속도로까지 다 만들어버린 거죠. 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물류의 속도를 올렸기 때문에 잘한 거죠. 자, 어느 날 대통령이 또 부릅니다. 정 회장, 그 우리가 구로공단하고 마산 수출자유지역공단, 구미공단에서 우리 애기들이 17살, 18살 먹어 여자 애기들이 메리아스 팬티, 뭐 난닝구 이런 거, 양말 이런 거를 그냥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배 싣고 미국에 갖다 팔고 뭐 어디 갖다 파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일본의 미쓰비시 상선이 싣고 가니까 이거 우리가 애기들이 고생한 물건을 갖다가 일본의 상선이 싣고 가서 팔으면 걔들 운임주고 나면 우리가 뭐가 남나? 조선을 해야 돼. 조선. 우리가. 응? 정 회장이 조선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하면은 무슨 뭐 국가가 뭐 돈을 대주고 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차관도 네가 빌리고 조선소도 네가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대통령이 그 너를 믿는다는 그 크레딧 뭐 일종의 뭐 특사 자격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그거 사인한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돈 못 대주는데 내가 그거 하나 해줄게. 그리고 네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서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저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정주 회장이 돈을 빌려서 이제 조선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선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과정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일단 돈을 빌려 갔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자, 이제 대통령이 참모들 데리고 회의를 뭐 무지하게 많이 하시잖아,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지시도 많이 하지만 확인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는 양반이 돼서 군 출신이 돼가지고 지시도 다. 지금 이게 참모회를 하는 거 광경 보니까 이게 태완선 부총리시네요. 제가 사실 보니까 제가 이분은 잘 압니다. 제가 이분 밑에서 한 6개월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 간두고 난 다음에 유신을 해가지고 유정에 의장을 했죠. 그만하면 요걸 책상에 먹고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반하고 6개월 밑에서 있어 보니까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엄청 청렴하시더라고. 검소하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는 권력 때문에 그 유정의 의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젠틀맨인데 참. 김현옥 서울시장입니다. 여기 모습이 그렇네요.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이시고 뭐 이런 분들이네요. 자, 바로 이렇게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공사를 다 결정하는데 조선의 문제는 정정한테 간 거죠. 바로 이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정 회장님하고 골프 칠 때 막걸리 잘 못 드시는 바람에 조선 같은 중후장대 산업은 정정같이 좀 힘이 넘치고 이런 도전 정신이 강한 이런 양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정 회장이 명령을 받아갖고 런던으로 갑니다. 자, 런던을 갔는데 누구랑 같이 갔냐면 자기 오른팔인 김윤규 부회장, 대북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죠. 김윤규하고 같이 갔어요. 김윤규 부회장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갑자기 런던에 도착해갖고 시내로 들어가다가 그러더래. 김윤규한테. 윤규야,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리 가자. 그래서 그리 갔대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가갖고 갑자기 잔디맛을 혼자서 뺑뺑뺑뺑뺑뺑뺑뺑 한 10바퀴 돌더래요. 여기. 그러더니 됐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난데없이 무슨 옥스퍼드 대학을 와가지고 됐다, 가자. 이건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갔대요. 같이. 갔더니 이제 버클레이 은행장 롱바텀 회장을 만난 겁니다. 만나갖고 이거는 나중에 잘 됐을 때 웃고 있는 장면이지만은 실제는 있지 않죠. 만났는데 롱바텀 회장 만나서 롱바텀 회장한테 이번에 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 저한테 보낸 그 제가 정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장님, 제가 방금 전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선학 박사를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옆에 있던 김윤규 회장이 봤을 때는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잔디만 한 10바퀴 돌았는데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냐. 하고 하도 이상해서 벙쪄갖고 쳐다보고 있으니 그게 롱바토 회장이 이 양반이 온다는 건 다 보고 받았고 이 사람 다 조사해봤는데 한국의 큰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뭐 배운 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정보가 있는데 와가지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물어봤대요. 그래, 무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요 돈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바로 박사학위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배인데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배 하나 가지고 일본을 다 무찌렀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그 능력과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 조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은 얘기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롱바텀 회장이 3번을 빠꾸를 내거든요. 정정 회장한테. 3번 빠꾸 냈어요. 빠꾸 내서 이제 결국은 돌아왔는데 2번째 빠꾸 내고 돌아와서 김포항에서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보고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회장 그래서 조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갔다 와. 가서 또 갔다 와서 또 빠꾸 먹었으니까 이제 2번째 가서 또 보고 간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죠. 감남만 준설 공사할 때 박격포를 맞으면서 공사하던 그 정주행이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티아 태국 고속도로 공사에서 전 재산을 파산하고 돌아온 정주행이가 한국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정주행이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의 용기와 패기는 다 어디로 갔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요번에 가서 차가 못 얻어서 조선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관국공사는 현대는 한 건도 안 줄 거야. 다시 갔다 와. 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 번째 500원이라는 지폐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해서 결국은 롱바텀 회장이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차관은 아니고 준 게 아닙니다. MOU. 그러면 당신의 그 잘난 거북선 배 저 지폐를 보고 당신이 배를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배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조선소를 믿고 배를 발주하겠다는 선주가 계약서를 써주면 그 계약서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당신한테 차관을 해주겠다라고 롱바텀 회장이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요거까지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다 뒤집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정종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탁 나오면서 김윤규한테 그러더래요. 윤규야, 우린 된 거야. 우리는 이제 롱바텀 회장한테 계약서만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윤규 부회장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지. 어떤 선사가 우리한테 배를 발주하겠다고 조선소조차가 없고 황량한 황무지밖에 없는 우리한테 대주겠냐. 이거 정종 회장 논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울산 앞바다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요 소나무 두 그루를 비워버리고 여기에다 공구리 쳐가지고 저반시설 만들어서 도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롱바텀 회장이 무슨 바보 짱구야? 아니죠. 얄짤없죠. 아무것도. 담보도 없잖아요, 담보도. 돈을 빌려달라면 무슨 담보가 있어야 될 거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잖아. 우리는 담보가 없다. 담보 대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거의 뭐 불사조 같은 이 정종 회장이 자기를 믿고 배를 발주하겠다는 선사를 찾아갔잖아요. 자, 이 선사를 찾아간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바노스죠, 리바노스. 자, 리바노스라는 사람이 당시 유럽에서는 최대의 그 선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리바노스를 잘 모르는데 그 오나시스 선방한 오나시스만 알잖아요. 근데 오나시스는 사실 거지 출신이거든. 원래 그리스의 재벌은 리바노스 집안이에요. 지금도 리바노스 집안이 그리스 최대 재벌입니다. 이 리바노스 집안에 오나시스가 장가를 들었어. 바로 이 회장의 누나한테 장가를 들었다고. 오나시스가. 그래서 오나시스가 그 선방하게 되는 거거든.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지만 오늘날 오나시스는 온데간데 없고 역시 지금도 이 리바노스의 집이 유럽에서는 최대의 선사고 최대로 돈이죠. 그리스 최대의 갑부죠. 자, 이렇게 해서 정종 회장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배를 하나 발주를 하겠다는 계약서만 하나 써주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내가 버클리 은행의 롱바텀 회장한테 가서 차관을 빌려서 그 차관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울산 앞바다에 백사장에 소나무 두 그루 펴버리고 거기다 공구리 쳐가지고 도크 만들어서 저반시설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당신한테 갖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이 양반이 이 정종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분명히 한국에 굉장히 큰 건설회사 회장은 맞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났더니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돌팔이 있고 한 사람인데 말은 황당하지만 어쨌든 뭔가 한번 큰일을 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했답니다. 이 리바노스가. 그래서 결국은 리바노스가 26만 톤짜리 유조선을 발주할 수도 있다 라는 양해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해 각서를 들고 롱바텀 회장한테 가게 됩니다. 이 롱바텀 회장이 일단 유럽에서 최대 선사의 주인인 리바노스 집에서 이 회사에서 발주할 수도 있다는 MOU를 서류를 갖고 왔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도저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좀 피해 가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이때 한국 정부에서 특이한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면에서 한국 정부가 다른 작전을 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김훈철 박사. 지금 살아계세요. 90 정도 됐는데 제가 이 양반 지금 3번 인터뷰했습니다. 키스트의 선박실장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에 70년도도 아니고 68년일 겁니다. 68년에 이분은 이제 서울공대 그 조선공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가서 조선학 박사를 땄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수를 했다고. 교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키스트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키스트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의 제3 연구실장, 즉 선박 담당 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뭐 미시간 대학교에서 교수하는 해도 뭐 한국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뭐 봉급이 10배는 많을 텐데 뭐 자기들은 말로는 3배 이상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애국심을 갖고 이제 키스트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청와대 사이드에서 지금 정주영을 어떻게든 백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키스트에는 그 당시에 인재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유자들이 미국이나 독일의 아주 유수한 기업에서 이 직장을 생활을 하다가 때려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1차로 들어온 사람이 28명이 돼요. 예, 진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양반들이 그 당시 최형섭 소장, 키스트 초대 소장이죠. 이 최형섭 소장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선박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김은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은철 박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미시간 대학에서 같이 교수를 하던 제임스 T 스테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